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민주주의를 해했다. 네, 해칠해. 민주주의가 지금 해쳐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모습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을 방문했었던 당시에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모두가 깜짝 놀란 이 사건. 그런데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어제 총선 99일 앞 테러당한 제1야당 대표입니다. 총선을 99일 앞두고 있었던 어제 제1야당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혐오의 정치 칼날에 쓰러진 야당 대표다. 혐오의 정치, 지금 혐오로 점철된 정치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칼날에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쓰러지는 상황이 빚어진 거 아니겠느냐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네, 어제 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이 금융투자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포퓰리즘 지적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네,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책. 손바닥 뒤집듯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쓴 이유, 여길 볼까요? 내년 시행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금투세 2023년에 시행을 하기로 했었다가 여야 합의로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 시행을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여야 합의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곳간 넘치는 교부금. 네, 2032년 한 8년 뒤죠. 8년 뒤면 학생 1인당 3천만 원 정도의 교부세를 쓸 수 있을 만큼 교부세가 상당히 많아요. 곳간이 넘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올해는 얼마인데? 올해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2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8년 뒤에 2.5배가량 되죠. 3천만 원이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학생은 주는데 이게 지금 결국 내국세에 연동이 돼 있는 이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간극이 점점 커지고 곳간만 넘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돈을 허튼 데 쓰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한데 돈 부족한 곳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다시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포함된 오늘의 일면 기사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대체 어디냐? 일본의 하네다 공항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7분, 거의 6시가 다 된 시각, 저녁 시간인데 정말 그야말로 비행기가 통째로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379명이나 탑승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무사히 모두들 전원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이 비행기 화재 사고, 이렇게나 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이 모두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 침착하게 90초루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후방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앞에 전면부 쪽에서 사람들이 다 90초루를 지켜서 차례차례 침착하게 다 대피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다만 항공기 간 충돌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일본 항공의 비행기에 탔었던 사람들은 승객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만 같이 부딪힌 이 해안보안청 이 항공기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좀 교훈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좀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피습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어제뿐만이 아니죠. 아마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사인해달라. 이 대표의 접근. 볼펜이라며 흉기를 꺼내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어제 상황. 이 부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발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신공항 설명을 듣고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사인해 주세요라고 가서 볼펜을 꺼내는 것처럼 하다가 흉기를 꺼내서 피습을 당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흉기가 볼펜만한 크기였기 때문에 사실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m 앞에서 순식간에 덮쳤다라는 얘기 설명도 같이 지금 보셨는데 어제 시간대별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어제 처음에 10시 2분에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대항 전망대로 쭉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신공항 관련한 브리핑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요 질의응답하기 직전에 24분에 10시 24분에 피의자가 대표님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여러 번에 걸쳐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분에서 3분 뒤 이 대표가 차량 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기자들 취재진을 뚫고서 자기도 사인해달라고 내미는 듯 하다가 여기 보겠습니다. 10시 27분 기자 무리에 섞여 있다가 이 대표의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직접 현장에서 바로 제압됐고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취재진 사이에 섞여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근거리까지 좀 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의 상황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대항 전망대에 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덕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일단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로 나와서 여기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 가장 가까운 부산대병원으로 일단 갔고요.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최종 오후 3시 18분에 서울대병원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제 하루가 좀 긴박하게 흘러갔다라는 걸 지금 이 그래프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사건 초반에 알려지기로는 흉기가 아니라 볼펜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작은 정말 볼펜만한 그런 흉기였습니다. 사인해달라면서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볼펜으로 지금 피습을 당한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사실 여도 야도 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오기영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저도 4.19 탑 참배하고 나중에 이제 오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았고 네. 이게 가짜 뉴스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어제 오후 내내 긴박하게 연락도 하고 또 문의도 하고 또 의원회관에 가서 또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좀 상식 밖의 일이 터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 일이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저런 공격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좀 엄밀하게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그 긴박했었던 상황
이재명 대표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 건강 상황이 어떤지겠죠. 지금 서울대병원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민지숙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긴급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 면회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전 민주당 관계자는요, 이재명 대표의 상태 언제 면회가 가능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는 흉기에 찔리면서 크게 손상된 목 안쪽 정맥에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 약 2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병원 앞에는 경찰 병력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몇몇이 밤새 자리를 지켰는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병원을 찾아 이 대표를 위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10시 반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습 사건에 대한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어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직자와 최고위원 등 관계자는 이 의총을 마친 뒤 오후에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일단 수술은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만 아직 면회가 허용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아마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면회가 좀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민지숙 기자가 전한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많은 다른 이 정치권 인사들이 가서 좀 면회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좀 기사를 같이 볼까요? 피습 5시간 만에 수술, 생명엔 큰 지장이 없고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어제 수술을 무사히 받고 이제 중요한 건 안정을 취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수술을 5시간 만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상황, 어제 권칠승 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시작되었고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회복 중에 있다라는 게 마지막 권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영주 대변인님, 일단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중환자실을 나와도 바로 중환자실에서 퇴원이 아니라 일반 병실로 옮겨서 좀 있다가 퇴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당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당무 부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빨리 회복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무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들이 그리고 원내대표가 수습해서 지금 당무는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네. 뭐 그런 당무 부분과는 연관을 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열상이다, 뭐 1cm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주 테러 자체가 굉장히 목숨을 위협할 만한 부분이었고 수술 자체도 2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이 목에 있는 뇌경정맥 부분은 네. 굉장히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추이를 보고 그 혈관 자체가 봉합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쾌유부터 좀 돌보는 게 먼저지 않냐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이고요. 네. 당무는 뭐 지금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오늘 비상호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논의를 해서 네. 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의 쾌유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수술은 잘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좀 건강을 쭉 좀 유지를 해서 마지막 퇴원하는 그 순간까지 빠른 쾌유가 있기를 아마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아까 권칠승 대변인 얘기에도 나왔었죠. 목 부위 뇌경정맥
손상 예상의 2배인 2시간 응급수술. 원래 1시간 정도면 수술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2시간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2배인 2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뇌경정맥이 대체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목이 중요한 부위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동맥, 정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뇌로 이어지는 이 혈관인 거죠.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뇌경정맥이었던 건데 만약에 동맥을 건드렸다면 이건 정말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뇌에서 심장으로, 이 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는 거고요. 정맥은 뇌에서 쓴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친 부분은 경정맥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동맥이 아닌 정맥 부분이어서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긴급했었던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부위도 그렇고요. 지금 실제 수술도 예상보다 2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병원에 최고위원들이 다 모여서 현장 최고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당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부산에 직접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정치 테러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어떤 뭐 연계가 있거나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물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 테러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치 테러라고 한다면 윤창현 의원님,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백주대낮에 당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남의 일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정치권 전부의 일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옆에 오기영 의원도 계시지만 항상 그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지자들과 항상 교류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네. 악수라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항상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근데 그분이 흉기를 들고서 저렇게 만일 그중에 어떤 분이 저런 일을 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네. 저도 어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하고 그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현충원에 참배를 대전에서 네. 하고, 그리고 신년교례에 가는 길에 이 소식을 접했는데 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놀라시고, 그리고서 그 신년교례에 가서 축하의 말씀하러 전에 제1성으로 야당 대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쾌유를 빌고, 그리고 엄정 수사를 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하신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지만 네. 우리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고, 이런 그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네. 정말 뭐 과거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굉장히 좀 어이구 남일 같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법한 게, 많은 지지자들이 뭐 지역에 가거나 행사에 가거나 하면 너도 나도 악수한다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누가 18cm짜리 이 흉기 썼다라고 하죠. 펜만한 그런 걸 갖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이 범인은, 이 피의자는 왜 이런 것이냐, 대체 누구냐? 라는 점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죽이려고 했다.
이 습격한 67살 남성은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네. 나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직접 털어놨습니다. 이 남성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67살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이 파란색 종이 직접 만든 종이 왕관을 쓰고 지지자인 것처럼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다가갔었다는 거죠. 몸은 회색, 정장을 입었었고요. 정장 위에는 정장에 알맞는 겉옷까지도 입었다. 때문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일반적인 지지자인 줄 알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 중개업자로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대체 왜 이렇게 평범하고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지금부터 수사당국이 분명하게 밝혀내야 되는 게 범행의 목적이겠죠. 네. 저 자리 현장에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주변을 그 이전에도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 미수로 아마 최종적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냥 단순한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사람의 목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67세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좀 지긋이 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기사 내용 속에서도 눈에 좀 띄는 부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몇 달 정도 월세가 밀릴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네.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이 과거에 보유했던 당적에 대한 궁금증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인터넷상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네. 수사당국이 조속하게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아마 당정 여부는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 정당이 그 당정 여부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네. 불필요한 오해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로 대체 왜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피의자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 같이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잠시만요.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묵상거리자 범행 계획하셨나요? 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디 당원이십니까? 등등등 많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만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주 빠르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현재는 조사를 끝내고 이제 구치소에서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단 대체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런 거냐? 본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평소 살았던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김 씨는 평소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의 사무소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진모 씨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걸 들은 적도 없다.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그동안 정치적 발언하는 걸 들은 적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 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또 다른 사람, 익명입니다. 2006년 김 씨를 통해 집을 얻은 뒤로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튀는 성격이 아니었다. 매일 오전 8시 사무소 문을 열고 바둑을 즐겨하는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지금 여기까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체 무슨 일이야? 동일 인물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법하죠. 요 밑에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김 씨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가 잘 요즘에 안 돼서 4개월에서 5개월에 월세가 밀린 걸로 알고 있다. 한 지인은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물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이랬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전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맥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완전히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서영주 대변인. 네. 근데 여기서 이 굉장히 많은 지인들의 얘기가 실렸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 같아요. 네. 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벌였겠느냐라는 점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뭐 소심이 아니라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무슨 일을 대할 때 움츠러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성적인 부분들이 심각하게 뭐 본인의 성향이 그럴 것 같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기사를 읽어 보니까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외향성보다는 좀 조용한 분들이 많이 그런 패턴들을 보였다는 것인데 네. 꼭 뭐 내성적이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좀 오랫동안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네. 여러 가지를 계획하면서 지금 범행을 준비하지 않았냐라는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범인으로 지목되신 분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성격보다는 네.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지금 배우가 가장 뭐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배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당적이 어디다. 그래서 당적이 이 당에 있다가 저 당에 왔고 그리고 네. 지금 현재는 어디를 사는데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또 분은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범행에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딱 단죄를 해서 끝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은 조금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좀 오히려.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차분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를 당한 그 이재명 대표의 쾌유가 제일 중요하고 네. 같이 좀 지켜보고 그렇게 서로 좀 불필요한 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기사들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재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좀 단정해서 판단하는 건 나중에 보면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지점도 수사의 주체가 있으니까 네. 저는 수사 당국에 정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그 수사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될 텐데 계획적 범행 아니냐라는 의도들이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네.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계획적 범행과 관련된 추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관계자가 있느냐. 요정까지도 좀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여간 수사 당국의 몫인 것 같다. 지금 범죄 심리학적으로 어떤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발생했냐라는 부분은 옆에서 보기에는 아직 예단에 불과할 것 같아서 네. 지금 방송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사회적으로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테러 이게 이제 민주주의한 테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서로 간의 확인 예, 이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확인 그런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계획 범행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67세 부동산 중개업자, 60대 전직 공무원, 아까 잠깐 부제로도 나왔었죠. 전직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퇴직을 했는데 60대 전직 공무원,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 죽이려 했다,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도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라는 건데 이 모습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파란색, 아까 그 범행 현장에서도 쓰고 있었던 바로 그 종이 왕관을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쓴 그 종이 왕관을 쓴 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13일에 부산에서 아마도 부산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행사 현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등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계획 범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이게 어제가 아니라 어제를 피했다 그래도 저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럼 벌어질 상황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장을 어딘가에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지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안에 똑같은 흉기가 들어 있었을지 아니면 언제 어느 순간이건 간에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정말 네. 섬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확실한 건 본인 입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의 의도를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저 사람의 삶의 궤적, 행적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쉽게 추적되거나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감춰진 이면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분명하게 밝혀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도 아마 경찰이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도 있을 겁니다. 통신기록 조회부터 지금 쓰고 있는 왕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아틱하게 만든 건데 저걸 범행을 저지른 본인이 직접 만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아마 머지않는 시간 내에 수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